1937년 12월 13일 중국 난징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6주간 민간인 30만 명을 무차별 살해했고, 이 참혹한 광경은 당시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의 증언과 사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88년이 지난 2025년 7월 25일 이 끔찍한 역사를 다룬 영화 난징 사진관이 중국에서 개봉 직후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개봉 2주 만에 17억 위안, 하나로 약 2,8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중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죠. 영화관을 나서는 관객들은 88년 전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흥행하던 시기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묘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걸그룹 에스파가 일본 NHK 연말 특집 프로그램 홍백 가합전 출연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인 것도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 닝닝이 2022년 소셜미디어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버섯구름을 연상시키는 조명을 공개했던 일이 3년 만에 다시 불거진 것인데, 일본에서는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의 출연을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단순히 지난 일을 문제 삼는 것이 어이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일본과 중국은 실제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종종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정반대로 적용됩니다. 지난 11월 7일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한 발언이 바로 그 증거죠. 그녀는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터지면 일본이 존립위기 사태로 보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일본은 2015년 아베 내각이 강화한 안보법제를 통해 존립위기 사태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밀접한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은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군사 개입할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일본이 미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적 명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발언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역대 일본 총리들의 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베 신조를 비롯한 많은 총리가 비슷한 질문을 받았지만 모두 존립 위기 사태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물어도 말을 피하거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죠. 일본은 스스로 50년간 지켜온 균형 전략, 즉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만과는 비공식적 협력을 강화하는 미묘한 회색지대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조차 대만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패를 드러낸 겁니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우려가 터져나왔고 일본이 먼저 섬을 넘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카이치는 왜 민감한 시점에 굳이 금기를 깨는 발언을 뱉었을까요? 2025년 10월 21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를 취임한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불안정한 권력 기반을 안고 있었습니다. 26년간 자민당과 협력관계였던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위기를 맞았고 간신히 일본 유신회와 손을 잡아 과반을 확보한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강경 발언은 위기를 외부로 돌리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가장 빠른 카드였습니다.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는 일본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으니 동맹국으로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압박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언 이후 총리의 지지율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에 중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쏟아냈죠. 첫 번째 대응은 여론전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는 다카이치를 정치적 기회주의자라 비난하며 일본의 태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밤늦게 일본 대사를 불러 14억 중국인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 쉐제는 소셜미디어 X에 충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달려든 그 더러운 목을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잘라낼 수밖에 없다. 이는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아닙니다. 외교관이 공개 SNS에 남긴 실제 글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시 중국 대사를 초치하며 맞대응했고 양국 간 외교 갈등은 수십 년 만에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즉각 행동에 나섰죠. 11월 14일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방일 자제령을 발동했습니다. 일본 내 중국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죠. 중국항공,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스천항공, 샤먼항공, 하이난항공, 스프링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일제히 일본권 항공권의 무료 환불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한국이 사드 배치로 경험했던 바로 그 방식이죠. 타격은 즉각 나타났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 상권의 호텔 가동률은 중국인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인 쇼핑객 비중이 50%를 넘습니다.
중국인들이 방문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하루 전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시켰고 중국발 크루즈선의 일본 하선까지 금지시켰습니다. 문제는 최근 중국 내부의 반일 감정이 급격히 고조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2025년 7월 개봉된 영화 난징사진가는 일본군의 잔혹 행위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중국 박스오피스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본 관련 보도량을 늘리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대만 문제에 간섭하는 위험한 국가라는 프레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서도 난징 대학살, 항일 관련 태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중국에서 개봉 예정이던 일본 영화 상영은 잠정 연기됐습니다. 중국이 며칠 전 이틀에 걸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전쟁을 언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진짜 문제는 두 나라의 군사적 갈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점.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과 충돌하면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중국은 선장 석방을 요구하며 대일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압박을 가했고 일본은 결국 선장을 석방했죠. 이 사건 이후 중국은 센카쿠 주변을 표준 작전구역으로 만들어 해경선과 군용기를 지속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자위대 배치를 확대하며 사실상 상시 군사대치 체제를 구축했죠. 2013년에는 중국이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일본과 미국에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해경선이 사상 최대 규모로 일본 영해와 접속 수역에 진입하는 등 갈등이 수치로도 증가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군용기의 일본 방공식별구역 침범 건수가 연간 1000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일 평균 3번 가까이 중국 군용기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매번 스크램블을 해야 하고 양국 조종사들은 하늘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전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거대한 경제적 파트너니까요. 일본은 중국의 3대 교역국 중 하나이고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두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중국은 경제성장의 기반을 잃고 일본 역시 내수와 수출 모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또한 일본에 대한 전면 공격은 자동적으로 미일 안보조약 5조를 발동시키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불러옵니다. 이는 곧 미중 간 무력 충돌을 의미하고 그 끝은 핵전쟁의 위험성을 동반하게 됩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죠. 하지만 전면전 불가가 곧 안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국지전이나 우발적 충돌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워게임 라이츠아웃 시나리오는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중국이 대만을 전면 침공하는 대신 해상 봉쇄를 선택할 경우 일본은 미군과 함께 개입할 가능성이 생기고 단 몇 시간 만에 대규모 해상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랜드 연구소의 분석은 그 이후를 보여줍니다. 만약 충돌이 실제 전쟁으로 비화한다면 이는 단기간의 전쟁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서로의 본토를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해상과 공중에서 계속 충돌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과연 두 나라의 갈등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에 제 채널에서는 안구건조증 특화 제품 아이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건조한 시즌이 시작되는 11월로 접어들면서 안구건조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다시 구매할 수 없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나 다시 오픈해드릴 예정이었으나 업체와 협의 끝에 오늘 하루만 특가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미 FDA가 NDI로 특별히 승인한 제품으로 건조한 포도 껍질과 씨앗을 발효한 후 이를 동결 건조해 분말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아이존의 공식 명칭은 안토시아닌 올리고머인데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졌지만 그 성분이 단일 분자로 이루어져 빛과 열에 쉽게 분리되어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항산화 기능을 유지시키려면 분자량을 3개에서 10개 정도로 결합시킨 올리고머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 정특래 대표가 세계 최초로 이를 성공시켰죠. 수백 수천 개의 효소를 이용해 실험한 끝에 우주에 딱 하나,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을 올리고머 형태로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효소를 찾아내 13년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이 기술은 지구상에서 정 대표만 재현할 수 있고 FDA도 이를 신물질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눈으로 고생하는 108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됐습니다.
12주 동안 안토시아닌 올리고머를 섭취한 그룹에서 8주차부터 눈물 분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눈물막 유지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었고 눈물막 파괴 시간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됐습니다. 통계값으로만 보자면 P값이 0.001이기 때문에 거의 100% 효과가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면 의지와 상관없이 흐르던 눈물이 싹 멈췄다거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거나 생산 중단 없이 계속 만들어달라는 후기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FDA가 NDI를 승인해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성인데 이 성분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강력한 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 독성 실험, 인체 적용 시험 등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성분이 일관된 품질과 순도를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원료의 출처와 제조 공정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성분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키토라이프의 정특래 대표는 쥐실험 결과 사조 용량 범위 연구, 13주 악읍성 독성 연구, 용량 증가 연구, 3가지 유전 독성 검사, 그리고 10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까지 모두 제출해 이를 통과했죠. 이 FDA는 이의 없는 인정서신, 즉 인간이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증해준 것이죠.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기존에 누군가 발견한 물질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NDA 등록 사례가 적지만 정 대표는 그강 항암제 키토탁솔 등 수도 없이 많은 신물질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물질인 만큼 전 세계 안구건조증 환자는 이제 아이존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로 나뉘게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떤 그룹인가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자세한 정보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